아마 이번에 대통령 그런 헌법재판소의 선고하고 관련해 가지고 79세의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네요. 제조업을 하셔가지고 젊은 날 상당히 이렇게 사업 기반도 잡으신 분인데 79세 그러니까 1946년생입니다. 1946년생이니까 6.25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이제 아주 한 뭐 6, 7세 정도가 됐었겠네요. 분신을 하신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우연히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집이 서초동이고 1946년생이면은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젊은 날 제조업을 했으니까 굉장히 돈도 좀 많이 버셨을 거고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이분이 함흥에서 내려오셨네요. 1946년생 K씨는 함흥에서 이제 부모를 따라 가지고 38선을 넘은 거죠. 경복고등학교를 나오고 연세대학을 나왔으니까 교육을 잘 받으신 분이죠. 제조업체를 차려 가지고 상당히 성공을 했고 또 개척교회 아마 부천 주변에 공장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목숨을 끊은 그 사건을 제가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후반부는 박은주 기자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제쳐두더라도 지난 3월 6일 밤 그런 자기 마음을 적었는데 저는 젊어서 진보였습니다. 김대중 씨를 좋아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 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미선이 효순이 미군 탱크에 의한 교통사고와 강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숨은 종북 세력들의 음모가 엄청났습니다. 이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종북 세력 확산과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고 선관위에 대한 불만을 적었지만 부정선거론을 맹신하지는 않았고 그 뒤의 이야기는 제가 박은주 이야기 개인적인 기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능하면 제가 국내 문제를 잘 안 다루는데 이 문제를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이야기를 왜 다뤘을까 왜 이렇게 생명을 끊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도저히 이제 출구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분이 생각하실 때는 도저히 나라 앞날이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안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79세 정도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출구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의 한 부분은 민주당 장난감처럼 되어버린 국회 입법권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의 장난감처럼 되어버린 국회 입법권. 그리고 결론이 보니까 지금 특정 정치인과 정당이 입법권을 마치 자신들의 장난감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심해지겠습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의 여론 코너에 두 가지 기사가 동시에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사설 코너에서는 민주당 장난감처럼 되어버린 국회 입법권. 되게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될 때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걱정은 하기는 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하단에 박은주 기자가 쓰신 어느 79세 청년의 죽음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온 겁니다.
자, 뭐 그냥 그런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체제가 바뀔 때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하몽에서 1946년생으로 38선을 부모 손에 이끌려서 넘어오신 분이 경복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제조업을 해서 사업 기반을 잡으신 분이 3월 7일 날 분신을 한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방송에서 가끔 소개했던 엘버트 허시만의 명작인 Exit Voice and Loyalty라는 책에 적혀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탈출, 항의 그리고 충성, 아주 고전이죠. 고전인데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그런 내용인 거죠. 한국 상황은 지금처럼 가게 되면 많이 악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요즘에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법 시스템의 웨퍼나이제이션 무기화 그런 표현으로 쓰면 적합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치 권력을 옹호하기 위한 무기화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웨퍼나이제이션, 웨펀이라는 것이 무기니까. 그죠? 뭐 사람은 희망은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아주 심각하게 보거든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웬만하면 제가 다루려고 하지 않지만 되게 시민들이 이제 먹고 사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뭐 자기 문제가 되지 않으면 크게 이제 관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뭐 아는 게 여러분들 죄라고 뭐 자동적으로 이런 문제가 떠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체제가 변혁이 일어날 때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게 이제 중첩이 되는 거죠. 이제 선거가 장악된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정의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정의라는 것이. 그냥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을 좀 유식한 표현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정의라는 것은 절대적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상대적 정의고 그냥 힘을 가진 자 강자에게 유리한 것이 정의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펼쳐진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심화가 될 겁니다. 79세의 사업가로 상당히 성공하신 분이 목숨을 끊을 정도가 됐으면 그분 한께는 출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이스 항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 그냥 본인이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목숨을 끊은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허시만이 썼던 소위 출구 항의 그리고 침묵이라는 그런 저서가 떠올랐고 다른 하나는 이제 홍콩이 떠오른 겁니다. 홍콩이 완전히 제압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홍콩은 좀 특별한 나라인 게 영국의 통치를 오래 받았고 그다음에 홍콩 시민들이 교육을 아주 비판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교육을 참 잘 받았습니까? 아시아권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학생들 교육이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런 나라들도 철권 통치나 무력 앞에서는 그냥 아무런 속수무책인 거죠. 그냥 아무 뭐 손이 없는 겁니다.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그 정도로 정치 권력이 무력을 동원하게 되면은 뭐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오늘 이 79세의 한 분의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한번
닥터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홍콩의 자유화 운동 시위가 무산이 되고 홍콩이 중국 치하에 떨어지자 많은 홍콩인들이 조국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특히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들의 선택이 개인마다 나누어지게 되는데 남은 사람은 누구이고 떠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홍콩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홍콩이 안타까워할 생각은 뭐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지금 딱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홍콩이 참 안 됐다 이렇게 하지만 홍콩 그래도 한국보다 상황이 더 나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차우 2023년도에 이제 몰래 출국을 해가지고 캐나다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죠. 여기에 이제 세 사람이 아마 학생 3인방 같은데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아그네스 차우 캐나다형 평생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2023년도 12월 4일 이 차우라는 아가씨인데 만정이 떨어졌겠죠. 홍콩에. 무슨 뭐 미련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알던 홍콩하고 뭐 다른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으니까. 그 당시 이제 2023년도 12월 달에 이 아그나스 차우라는 활동가가 캐나다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을 때 국내 언론들이 많이 다 이렇게 다뤘죠. 다루고 이제 곧바로 2024년도에 홍콩 당국이 반드시 체포하겠다. 평생 쫓겨다닐 것이다. 홍콩 민주화 운동 아그네스 차우의 수배령을 내있다. 아그네스 차우가 아마 이 조슈아 윙이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지금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조슈아 윙, 조슈아 웡이네요. 조슈아 웡, 그 다음에 아그네스 차우. 이 사람 두 사람이 이제 홍콩의 학생 민주화 운동 3인방에 속하는 거죠. 아그네스 차우가 캐나다 망명 의상을 밝히면서 조슈아 웡, 네이슨 로 등 3인의 학생 가운데 조슈아 웡만 이제 감옥에 남은 거죠. 이제 각자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홍콩의 학생 3인방 가운데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영국으로 한 사람은 캐나다로 그렇게 망명을 가버리고 이제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아주 감옥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개인이 다 선택이 다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오늘 함흥에서 여러분들 출생해 가지고 1946년생 그런 헌재 선고 전에 이제 유명을 달리한 한 성공한 사업가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도를 보고 그다음에 오늘 조선일보에 사설에서 한국의 입법권이 장난감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제 입에서는 그냥 이까지 올라오는 말이 당신들이 그런 나라를 만들었잖아 그렇게 생각이 나오는데 뭐 아직도 뭐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이제 해외로 떠난 사람이 아그네스 차우, 네이슨 로, 알렉스 초 세 사람이 이제 떠난 겁니다. 네이슨 로는 영국으로 간 것 같고 아그네스 차우는 캐나다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고 알렉스 초우는 여러분 미국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남은 사람들은 조슈아 웡 그는 홍콩을 떠나지 않고 아직 여기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서 남기로 결정했고 뭐 이런 지미라이 에드워드 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뭐 특별하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국내 기사 한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신 것 그리고 오늘 한국의 입법권이 완전히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정당에 그냥 장난감처럼 되어버린 그 두 가지 기사를 제가 접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냥 홍콩이 그대로 떠오르는 겁니다.
홍콩이 떠오르고 대개 이런 생활인들은 먹고 사는 일이 뭐 급급하니까 이런저런 뭐 생각을 깊게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의 그런 이익에 직접 타격을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겠죠. 이게 이제 그냥 외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체제가 변할 때 개인이 이제 선택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죠. 선택이.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는 그냥 정의가 강자의 이익인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나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본인의 법 해석 권한 재판권을 정치적 무기로 그냥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웨퍼나이제이션, 미국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무기화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런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고 요 근래 제가 정치적 문제는 뭐 별로 언급을 많이 안 했는데 오늘 하도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오랫동안 글을 써왔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심정 뭐 도저히 그분한테는 출구가 없었던 겁니다. 출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분인데 나라가 가는 것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두 번째 선택인 보이스 항의 수단으로 본인의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그냥 계속해서 줄다름을 친 겁니다. 이게 이제 각자 선택을 하는 이 기사 내용 이거를 보고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사회과학 분야나 경제학 분야에서 굉장히 고전으로 통하는 허심한 교수가 썼던 Exit, Voice and Loyalty는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엘버트 허시만 저서는 체제가 바뀔 때 체제가 변혁할 때 혹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여러분들 망가질 때 그때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아주 이론적으로 잘 분석한 그런 고전 중에 고전인 거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히틀러가 집권할 때 유대인의 선택에도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홍콩 시위 참가자들이 내린 선택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체코슬라바키아나 헝가리 같은 그런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짧았던 자유의 봄날이 가고 난 다음에 소련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그냥 제압당하던 그런 시대도 나고 지금 북한 동포들이 처한 딱한 상황을 해석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 것이 이 엘버트 허시만의 Exit, Voice and Loyalty 탈출, 항의 그리고 충성 이 저서죠. 저서가 아주 짧습니다. 짧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탈출이라는 것은 그냥 떠나는 거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속한 조직을 떠나는 것하고 본인이 나서 자란 나라를 떠나는 거죠. 시민이 독재 체제를 피해서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엑시트.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생 3인방 가운데 네이슨 로우라든지 아그네스 차우라는 사람이 선택한 것이 그냥 엑시트인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 나오겠다. 조슈아 웡이 선택한 저항 방법이 보이스인 거죠. 체제에 남아가지고 계속 시위하고 투쟁하고 내부 고발하고 막 그러면 참 물리적으로 고통이 따르죠. 투옥할 것이고 감방에 쳐넣을 것이고 고문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민주화 투쟁을 하던 데 비해가 지금이 상당히 상황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것은 언론이 자유로운 것 보이지만 지금은 플랫폼을 그냥 통제를 하게 되면은 모든 정보 흐름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진핑 정권을 저는 굉장히 오래 갈 걸로 보거든요. 뭐 몇십 년 저는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보를 통제하는 기술이 신기술에 의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된 겁니다. 정보 통제 기술이. 과거에는 모든 매체를 이름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단속해야 되는데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몇 개의 이름들 정보 채널만 그렇게 딱 통제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CCTV라든지 안면 인식 기술 그다음 AI 같은 것이 발전됐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체제가 넘어가게 되면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체제를 유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재화 공공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당신이 나가 싸워주면 참 좋은 일이지만 땡큐 베리 마치지만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모두가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로얄티 충성을 바치고 그냥 외면하고 그렇게 그냥 침묵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체제에 대한 소극적 복종이나 충성 정도로 그렇게 가는데 뭐 목소리를 내면은 비용이 크죠.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만은 박사님 보셨지만 그 노구에도 몇 년씩 그냥 감방에 쳐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웬만한 여름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자유주의 철학이 굉장히 빈약한 나라입니다. 한 번도 그런 역사적 경험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죠. 한국은 조선 이래로 전부가 다 국가주의가 융성한 겁니다. 북한도 절대적인 국가주의 국가 권력이 모든 걸 해결한 남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경험이라든지 역사적 전통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체제 변화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정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을 잘 설명한 이론서가 Exit, Voice and Loyalty라는 이런 이론서가 이론이란 것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전망하거나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명저서입니다.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더라도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만은 박사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노구에 얼마나 이런 본인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를 지금 또 이미 서부지법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방송을 준비하는 것은 생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1937년 무렵에 나치가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할 무렵에 독일에서 경제적 토대를 구축한 유대인들도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 겁니다. 서둘러 독일을 탈출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독일을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나중에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나치 권력 장악을 전후해서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과 개인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오늘 이 체제 변화와 관련해서 개인이 선택한 특별한 사건을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는 참 좋은 세상이 돼 가지고 닥터 AI한테 물어보니까 닥터 AI가 1933년에 히틀러가 독일 총리가 되고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몇 년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점점 더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1937년 무렵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공공직 박탈, 재산 몰수, 사회적 배제, 폭력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 망명, 망스림 또는 체념이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닥터 AI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엑시트 나갈 건지 그냥 여러분들 보이스 저항할 건지 아니면 로얄 그냥 충성할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할 건지 이렇게 개인이 다른 선택을 했는데 1933년하고 1937년이면 4년간 정도 간격이 있었죠. 이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 떠났을 겁니다. 이때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한참 이스라엘 이름 건국이 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공직 박탈, 재산 몰수, 사회적 배제, 폭력과 차별. 체제가 바뀌면 거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대상이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그다음에 투옥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차별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거가 한 사회에서 무너지게 되면 계급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계급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계급을 형성한 사람들이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닥터 AI가 여러분들 이렇게 1933년에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을 1933년 나치당 집권 유대인을 공직 교육 언론 등에 축출됨 똑같은 겁니다.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아웃시키는 겁니다.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냥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뭐 전부가 다 이제 그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1935년도에 뉘른베르크 법 제정 유대인은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독일인과의 결혼이나 성관계를 금지당했다. 그러니까 이 1년 사이에 그냥 뭐 별일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죽은 겁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개인이 내리는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1938년도에 수정의 밤 유대인 상점이나 회당이 대규모로 파괴되고 방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 3만 명 이상이 체포당하고 1939년도에 폴란드가 침공당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거죠. 역사라는 것은 반복되지 않지만 항상 귀한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읽고 그 변화에 발맞춰서 여러분들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자유를 지키는 길일 수도 있고 생명을 지키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뭐 지금 이렇게 아침 일찍 귀한 시간에 1930년대 나치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수에게 제가 인기가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미뤄볼 때 오늘 함흥에서 1946년생으로 여러분들 38선을 부모 손을 잡고 건넜던 분이 경복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제조업으로 성공하신 서초동에 다신 분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여러분들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사람이 변신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그런데 뭐 다들 무슨 일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독일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한나 아렌트, 범죄의 뭐 평범성가는 지그문트 플로이드, 영어 실력과 해외 인맥이
있었던 사람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 단위의 이주들, 지적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는 고학력층, 또 이때는 미국으로 많이 떠났지만 영국,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되던 시점이 때 이스라엘을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이런 것을 아무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겁니다. 반응은 각각 다르겠지만 또 남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별 일이 없을 것이다. 머무르기로 한 사람들은 이런 기반을 많이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놓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산팔선이 그어지기 전에 많이 못 넘어온 겁니다. 이북에서 이런 지주 출신들 지주되는 분들은 뭐 김일성 정권이 등장한 다음에 토지 매각이 쉽지가 않고 하니까 그냥 일제시대도 다 지나갔는데 뭐 저 사람들이야 우리하고 다 동족인데 별일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못 넘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이산가족이 되거나 아니면 집안이 풍지박산이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여기서 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가진 걸 다 놓고 갈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비자를 발급하거나 입국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정보 부족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은 대부분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보고 싶죠. 별일이 있겠냐. 미래에 본인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떠났겠죠.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은 대부분 독일에서 다 죽었던 거죠. 이렇게 이런 보시는 겁니다. 희망적 착각 사람은 대부분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또 여러분들 다 참고 견뎠는데 아니 김일성 정권이라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별일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산발선을 못 넘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고초를 겪었죠. 대다수가 1941년 이후에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목숨을 잃었고 유대인 자산은 국가에 의해서 몰수되거나 아리화화 과정을 거쳤다. 1933년부터 1941년 사이에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한 7년 정도. 그 기간을 대부분 사람들 놓쳤던 사람들은 다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재산 정리가 안 됐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 좀 미래를 낙관적으로 봤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고인이 다 됐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제 남았던 사람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네 프랑크 가족은 화란 네덜란드에서 이제 거의 전쟁이 끝나기 조금 전에 잡혀가 다 죽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에서. 그다음에 빅토르 클렘페러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다음에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덴의 유대인 교수인데 아내가 비유대인 아내와 결혼해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았는데 1934년에 1945년까지 일기를 썼으니까 굉장히 귀한 일기겠네요. 언어는 나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되게 나라가 비정상적인 국가로 달려갈 때 언어가 여러분들 오염이 되죠. 언어가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어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주저앉는 나라가 전체주의화의 길을 걸어갈 때 언어가 타락을 하는 거죠. 언어는 나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토르 클렘펠러 다음에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경제적 여유나 언어 능력, 해외 인맥, 타이밍, 생존 가능성을 좌우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개인은 미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또 감정적인 그런 혼란 속에서 제대로 결정을 못 내렸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은 뭐 이 체제가 크게 요동칠 때 개인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젊은 날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마침 두 가지 사건, 대한민국의 입법권이 특정 정당의 장난감이 돼버렸다는 그런 한 신문의 사설하고 함흥에서 나서 여러분들 월남했던 1946년생에 굉장히 안정된 분이 목숨을 끊은 사건들이 두 가지가 결국 저 눈에는 허심한 박사의 탈출, 항의 그리고 충성, 이 책의 여러분들 이론적 근거대로 그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1930년대 히틀러 권력이 여러분들 등장할 때 유대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피터 드러커는 히틀러 권력이 등장할 때 가장 예리하게 상황을 내다보고 자신과 가족을 구한 사례가 경영학계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 교수의 사례일 겁니다. 이분은 수많은 그런 업적을 남겼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 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영감과 지혜와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례가 피터 드러커 교수의 사례인 거죠. 이 사례도 여러분도 오늘 봤던 79세의 한 분이 도저히 여러분들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자기 생명까지 여러분들 벗은 내용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장난감처럼 되어버린 국회 입법권 이 두 가지가 중첩되는 사건을 보고 제가 허심한 박사의 엑시트 보이스 로얄티라는 그런 저서를 여러분들 떠올렸기 때문에 그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 소위 유대인으로서 1909년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출생해 가지고 결국은 미국에 이주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꽃을 피운 피터 드러커 교수의 젊은 날 선택. 뭐 이분도 아우슈비츠를 갈 수 있었던 거죠.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또 독일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그런 도시니까 자기 목숨을 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본 겁니다. 피터 드러커 교수도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그 판단을 내리고 프랑크푸르트 신문사를 급히 그만두고 영국으로 떠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쓴 자서전에 읽었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그가 다른 동료들과 달리 나치의 권력 장악을 실존적 위협으로 받아들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떠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피터 드러커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신문사에 머물렀다면 그는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드러커의 선택 과정과 실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닥터 AI에게 함께 여러분들 부탁을 하니까 칼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는 단지 경영학의 아버지가 아니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판단력과 용기를 보여준 실천적 지식인이었습니다. 1933년도 히틀러 집권 직후에 독일 내 분위기의 변화를 직감하고 이 변화를 직감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변화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놓치는 건데 변화를 여러분들 알아차리는 거죠. 매우 이런 시점에 떠나는 선택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생사를 가른 결정이자 그의 사상적 궤정을 결정전 핵심 사건이었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히틀러 집권 이후에 독일 내 분위기의 변화를 직감하고 190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입니다. 이 합스부르크 이런 왕가의 전통이 남아 있었던 탓인지 20세기 초입에 이름들 걸출한 인물들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많이 났죠. 아마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드라카 교수, 프리드리크 폰 하이엑 교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 비엔나 출신들입니다. 1930년대 초반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신문사 기자로
일을 했죠. 당시 프랑크푸르트 신문사는 사회민주주의와 교양주의의 중심이었지만 히틀러 집권 이후에 점점 조여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제가 인상적인 부분은 이분이 쓴 자서전의 인상적인 부분은 남과 완전히 다르게 히틀러란 그런 정치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을 실존적 위협으로 받아들인 거죠. 드라카의 위기인식, 그들은 진짜 위험하다. 다른 사람들은 해보는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드라카는 진짜 위험하다고 본 겁니다. 그 차이가 목숨을 구한 겁니다. 피터 드러크는 야 이게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진짜 끝장이 나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다 정치인이라는 게 그렇고 그런 거지 권력 잡고 나면은 화장실 들어가기 이전과 이후와 마찬가지로 다 마음이 바뀐다 이렇게 본 겁니다. 드러크의 자서전 어드벤처스 오브 바이스탠더에서 회고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나치가 말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정치적 수사 정도로 치부했지만 나는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느꼈습니다. 이게 운명을 가르는 거죠. 나치가 이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칠 때 피터 드러크는 나치가 말하는 대로 할 거라고 본 겁니다. 그 차이인 겁니다. 그 차이가 생명을 오고 가게 했고 운명을 결정지어버린 겁니다. 동료들은 나치의 폭력을 일시적이고 전략적인 것이라고 여기며 잠깐 지나갈 바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드러크는 나치의 언어와 상징, 조작 방식, 역사인식의 부정에서 체계적인 전체주의의 징후를 감지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전력 정권 교체가 아니고 문명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고 이것은 그가 훗날 경영학에서 조직과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는 사상적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본 거죠. 제가 여러분들 60대 초중반까지 5년을 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부를 다 바쳤느냐. 드라카 교수와 같은 수준의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런 입을 다물고 그냥 그게 뭐 해보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본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나라가 골로 가는 일이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차이가 제가 5년을 전부를 바쳐가 여러분들 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뛰었던 가장 큰 동력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사건이라고 저는 본 겁니다. 그러나 그런 동지를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의 차이가 피터 드러크가 생명을 구한 것과 나머지 사람이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의 격차로 나온 것처럼 선거 공정성의 회복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에 치명적 일격을 가할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용 청구서로 날아올 겁니다. 엄청나게 격차로 본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침묵하시게 되면 탄핵을 당할 겁니다.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79세 여러분들 함흥에서 내려온 젊은 날은 엘리트였고 제조업으로 기반을 잡으신 분이 목숨을 끊은 사건을 너무나 제가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저장고를 이용해 가지고 닥터 AI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야기 그들은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본 거지 않습니까? 드라카에. 여러분 닥터 AI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드라카의 위기연식이란 것이 그들은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드라카는 1933년에 프랑크푸르트 신문사를 그만두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히틀러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그냥 사표 던지고 이러면들 영국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많은 동료들은 너무 성급하다고 비웃었지만
그런 역사의 흐름을 빨리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극히 소수 중 한 사람이었고, 영국에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 정권회사에 다니면서 영국보다는 미국을 가야겠다 생각해서 1937년도에 미국으로 이주해 가지고 본인의 학문적 업적을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런던에서 또 부인도 만나가 이런 평생 해로하는 부인도 만나게 되고,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판단하는 힘, 그리고 시대를 진단하고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 거기에 따라 좀 생과 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는 겁니다. 드르크가 여러분들 독일을 탈출하게 된 것은 단순한 자기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철학적 신념을 따랐습니다. 역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책임 있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집단적 선택이 자기를 구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단적 선택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제 방송에서는 가끔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제 자신이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에 비해가 조금 맺고 끊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을 선택하는 거죠. 전부가 여러분 가는 방향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개인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드라카의 선택이 주는 교훈은 통찰력이나 예감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분석된 통찰에서 나오고, 통찰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피터 드러크가 독일에 머물렀다면 그 역시도 유대계로서 체포, 수용소, 사형이라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이 아직 괜찮아,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떠나야 될 때구나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죠. 이 체제가 여러분들 바뀔 때 가장 자주 오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 피터 드러크 교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극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933년이면은 히틀러의 그런 야만성이라든지 폭력성이 그렇게 체계화되지 않았으면 딱 총리가 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냥 본인이 맞서가 싸우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드러크가 직접 말한 나치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을 광대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유대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것을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기가 쉽지가 않죠. 냉정하게 본 겁니다. 나치의 언어를 실존적 위협으로 해석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기본 사회 정신 나간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보겠죠. 프랑크푸르트 신문사에 탈출한 순간, 내가 1933년 프랑크푸르트 신문사를 떠난 것은 더 나은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위험해지는 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정보와 언론의 자유, 개인의 윤리적 책임감이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여줍니다. 지식인이 침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감을 느끼고 그는 과감하게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서전의 제목이 Adventures of a Bystander, 한국에는 피터 드러크 자서전을 아마 소개됐을 겁니다. 항상 관찰자 입장의 세상을 본 거죠.
어떻든 여러분들 오늘 그 독일의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이제 처한 상황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드라카 교수니까 드라카 교수를 오늘 한번 정리를 해 줬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빅터 프랭클이죠. 정신과 의사로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런 책들이 많이 읽혔지 않습니까? 이 빅터 프랭클의 선택도 이제 오늘 북한에서 남하해 가지고 1946년생으로 헌재 선고 이전에 목숨을 정리했던 79세 한 노인의 이야기를 제가 접하고 또 동시에 오늘 같은 조선일보의 오피니언 코너에서 사설에서 민주당의 장난감처럼 되어버린 국회 입법권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또 그런 내용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심한 교수의 탈출, 항의 그리고 충성이라는 그런 책을 떠올리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 교수는 이 좋은 책들을 많이 썼죠. 이런 책들은 뭐 주옥 같은 책이고 이분도 여러분 역시 190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입니다. 유대인이고 이분도 이제 수용소에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내도 다 죽었죠. 끌려가가지고 본인만 살아남은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나치의 위협을 인지하고 미국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다음에 오스트리아를 떠날 수 있었지만 부모님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나치 침공 전후로 빅터 프랭클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의 저서를 읽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부모님들이 아주 나이가 많은데 그냥 떠났어야 되는 건데 그런 아쉬움을 가졌던 기억이 많기 때문에 빅터 프랭클의 생애는 단순한 철학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과 윤리 가족과 정체성 사이에서 깊은 내적인 드라마였습니다. 1905년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이고 1930년대 후반에 이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잘 알려진 젊은 신경정신과 의사였고 1938년도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을 하고 1942년도에 가족과 함께 텔레지엔 슈타트 강제 수용소로 이송돼서 거기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내도 죽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아내가 죽습니다. 죽는데 이 사람은 이제 상황 변화를 알아차렸던 겁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힐 거란 걸 이미 알았던 거죠. 그래서 1949년부터 1941년 사이에 미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유럽에서 존경받는 신경학자였고 미국의 한 병원에서 초청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를 가졌던 겁니다. 초청 비자를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귀한 기회를 잡은 거죠. 빅터 프랭클의 저서를 읽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왜 그 기회를 안 잡았을까. 부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는 그냥 유전자를 가진 자기 자손을 남기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임을 다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라면 강력하게 떠나도록 여러분들 권고했겠죠. 내가 빅터 프랭클의 이런 부모 같으면 저는 뭐 단호하게 뭡니까 나가도록 만들었겠죠. 그러나 빅터 프랭클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홀로 오스트리아에 남겨두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합니다. 고민 끝에 부모님과 함께 머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는 거죠. 나는 부모님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될 운명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을 것 같거든요. 떠나라고. 이런 저럼들 된 겁니다. 이 선택이 뭐죠?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거죠. 물론 사후적으로 본인이 살아남아 가지고
정신과 의사로서는 독특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좋았던가는 모르겠는데 그 대신 이제 아내를 잃어버린 거니까 1942년도에 수용이 됩니다. 플라와 인근의 텔레지엔 슈타트 수용소에서 부모 아내가 다 죽고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아 주옥 같은 여기에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런 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 내용은 저도 몇 번 다뤘지만 인간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생존에 성공한다. 그런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명언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엄청난 여러분들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 정신과 의사에서 이야기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삶의 일종의 지침이 된 그런 문장이죠.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남아 있는데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선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죽기도 선택할 수 있고 살기도 선택할 수 있고 그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 교수는 탈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냥 남기로 결정했던 거죠. 로얄티를 결정한 겁니다. 그지? 빅터 프랭클 박사가 미국 비자를 받은 이후에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때문에 결국 미국행을 포기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들에서 그가 나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인생에서 미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떠나지 않았다는 선택은 그의 삶과 사상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인 의미와 책임의 깊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 저서인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치의 위협을 단순한 정치적 공포가 아니라 실존적 위협 죽고 사는 문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실존적 위협이라는 것이 뭐 그냥 죽고 사는 문제죠. 인간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위협으로 받아들였던 흔적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드라카 교수하고 비슷한 거죠. 결국은 이제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고 개인이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택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뭐 수십 명의 여러분들 대선 후보들이 나와 가지고 다 대통령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들 한국의 선거하고 제가 보는 한국의 선거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상황을. 상황을 진단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미래를 보는 것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뭐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앞에 피터 드러커 교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사실과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론하는 거지 않습니까? 죽음의 수용소에 살아야 될 이유를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정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런 가혹한 혹독한 조건에 살아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가 미국 비자를 받고도 떠나지 않은 이란은 죽음의 수용소의 서문이나 인터뷰에서 여러 번 회고됩니다. 나는 유대교 전통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부모님을 두고 나 혼자 안전을 찾는 것이 나의 가치와 맞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유대교 성경이나 아니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미국행을 포기하고 부모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부모라면 떠나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책을 읽을 때 빅터 프랭클 이야기를 부모란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후손들을 남기게 되면은 생물학적 임무는 다 마친 거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지금 생물학적 임무를 다 마친 거지 않습니까? 자식을 여러분 낳아 가지고 자식들이
분가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어쩌면은 뭐 죽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내일 죽는 거냐 모레 죽는 거냐 10년 후에 죽는 거냐. 예. 생물학적 그런 임무는 다 마친 거죠. 생물학적 임무라는 것은 생물학적 사명은 다 마친 거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치 위협에 대한 그의 인식. 프랭클은 수용소 경험 이전에도 정신과의사로서 나치즘의 사상적 위험, 정신병리학적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내면의 의미 추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가 인간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는 거죠. 전체주의 체제가 무자비한 겁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한 전체주의 체제. 한국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미래란 건 전체주의 체제의 등장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뭐 믿지 않는 것을. 그리고 김씨가 될 거다, 한씨가 될 것이다, 나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방송을 여러분 대폭 줄여버린 겁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될 수 없는데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바보 천치가 돼버린 겁니다. 사과할 수 없으면은 그러면 뭐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과하는 힘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지? 한씨가 어떻고 김씨가 어떻고 나씨가 어떻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야기죠. 바보 천치도 아니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빅터 프랭클 교수가 박사가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나치를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 영혼을 마비시키는 실존적 억압으로 보았다. 이런 엄청난 위협이 여러분 닥치더라도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가 여러분들 그런 체제가 등장하는데 부역을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역을 하지 않습니까? 다 합쳐가지고 뭡니까?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는데 엄청나게 여러분들 부역을 하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정신이 일관되게 통했던 나라인 겁니다.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자유주의 전통을 여러분들 체험했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나라입니다. 영화가 나오면 1000만 2000만이 함께 보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확 쏠리는 거죠. 지금도 뭡니까 한씨가 어떻고 나씨가 어떻고 김씨가 어떻고 뭐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절망적인 거죠.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다들 그냥 찍는 교육만 받은 것 같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가 없어 죄를 만들어서 감방에 쳐넣을 수 있는 체제지 않습니까?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본인 강자의 이익이니까. 자, 오늘 여러분 방송이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앤드류 글로버 익숙치 않은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좀 고전하지만 인텔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날렸지 않습니까? 인텔의 공동 창업자지 않습니까? 앤드류 글로버.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제 오늘 초두에 정말 이렇게 79세가 되는 분이 함흥에서 월남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자수성가한 그런 사업가 분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너무나 애통하고 또 한쪽에서는 한국의 입법
정치권이란 것이 민주당 장난감처럼 되어버린 사회가 됐으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시가 되고 민시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은 체제가 변혁을 할 때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엘버트 허시만의 맹저서인 Exit, Voice and Loyalty, 탈출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머물 것인가, 그 내용하고 여러분들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이 앤디 글로브라는 인물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참 막기가 힘들죠. 역사의 그런 흐름을. 여기 이제 앤디 글로브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입니다. 유대인이고 1936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생한 것이고, 헝가리 의거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헝가리 의거. 이제 나치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는 또 고생을 하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짧은 여름 자유의 봄날을 지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탱크를 몰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헝가리나 이런 데를 그냥 헝가리 의거를 그냥 그때 20살의 대학생이었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영향력 아래 놓이고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1948년도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는 강력한 통제 사회로 바뀝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앤드류 글로브 아버지가 제조업을 탄탄하게 하던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완전히 다 뺏기는 거죠. 다 뺏기는데 그때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앤드류 글로브의 어머니가 자식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던 폐물을 팔지 않습니까? 목걸이 이런 거를 팔아가지고 아이 영어 과외를 시키거든요. 그 부모가 얼마나 앞섰던 겁니까?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자식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영어를 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거라고 본인이 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갖고 있던 이런 목걸이 같은 걸 다 팔아가지고 영어 과외를 시키거든요. 훗날 앤드류 글로브가 굉장히 여러분들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죠. 어머니가 여러분 가르쳤던 그 영어 과외 때문에 스위스에서 여러분들 제네바에서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미국에서 입신 출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앤드류 글로브의 선택은 20세 청년에는 선택권이 별로 없으니까 아버지가 판단을 내린 거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때 뭐 고모들이나 이런 사람 다 여러분들 아버지 편을 들어가지고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떠나는 거죠. 20살 때 떠나는 겁니다. 본인이 내린 선택이 아니고 아버지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선택을 해가지고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글로브는 아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야 된다고 판단했고, 그때 당시 아마 미국에 할머니가 있었든지 아니면 외할머니가 있었을 겁니다. 외삼촌이 있었고,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과감하고 위험한 결정이었는데 이런 결정에 또 크게 힘을 더한 것이 1956년에 발생했던 헝가리 의거, 그 소련 탱크들이 진주해 가지고 헝가리 시위하는 사람을 진압했던 그 사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죠. 아버지가 크게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앤드류 글로브는 아버지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아들이 헝가리를 떠나야 된다고 확신했고, 당시 헝가리는 1956년 반소련 민주화 운동 이후에 소련군의 강압적인 진압과 공산당 독재 체제가 강화되며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다. 20살이었습니다. 부다페스트 대학교에 뭐 대학 1학년인가 2학년 다녔던 거죠. 아버지의 강력한 믿음과 설득이 그의 결정을 이끌었다. 이런 젊은 자식들한테는 아버지의 판단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부모의 판단이라는 것이, 부모가 미래를 보고 이런 내리는 판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앤드류 글로브란 사람은 부모한테 어마어마하게 빚을 진 겁니다. 본인의 생명과 자유와 가능성의 전부를 다 아버지가 열어준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앤드류 글로브. 이분이 얼마나 이런 치밀한 거 하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파킨슨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암도 몇 번 여러분들 투병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엔지니어로서 특별한 사람인 거 하니까 자기 병의 선고를 받았을 때 스탠포드 대학교 여러분들 도서관을 가가지고 자기 병을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을 스스로 여러분들 조사할 정도로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국경을 넘었고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비자를 받는 20세였네요. 20세였는데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영어 도움을 받는 겁니다. 어머니가 과외를 시켜줬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출중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비자를 냉큼 받고 여러분들 뭐죠 비자를 발급하는 영사를 도우는 조언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하죠. 헝가리 국경을 넘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도착했고 국제구호위원회 도움으로 미국을 망명할 수 있었고 1957년에 개조된 군용 수송수를 타고 뉴욕 브루클린에 도착했고 이 브루클린에서 여러분들 뉴욕 시립대학에 어마어마한 돈을 나중에 기부를 하죠. 본인이 성공한 다음에. 인텔의 CPU를 여러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그런 대단한 여러분들 인물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큰 역할을 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의 앞날을 아버지만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은 또 그 아버지가 고민할 거고 이렇게 큰 그림을 본 겁니다. 반드시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 영어 덕택을 바로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크게 덕을 보는 거죠. 그때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이래서 과외를 시켜줬구나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안목, 시야, 통찰력, 선견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시간 되시면은 자주 이렇게 공병호 TV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참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나라 사정은 좀 어렵지만 이런 대중 강연을 이런 실시간으로 매일 2시간 정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너무 세상을 우울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이런 공부한 것만큼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시대가 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안목도 키우고 시야도 키우고 또 투자에 대한 그런 지혜도 얻게 되면은 험한 세상을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텔의 이제 시장 가치가 많이 줄어서 그렇게 존재감이 크게 보이지 않았지만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인텔이라는 회사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창업한 인텔의 앤드류 글로브의 뒤에는 아버지가 내렸던 결정들 전체주의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참 출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체제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게 되면은 뭐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경로 의존성 때문에 체제가 계속 더 심해지는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기에 그 병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암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뭐 개인이면은 그런 고질병을 만나게 되면 조기에 다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뭐 나라라는 것은 집단적 선택이니까 그게 더더욱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점들이 애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 참 닥터 AI가 대단합니다. 옛날에 읽었던 지금은 이제 팔렸을 겁니다. 지금은 팔렸는데 이 의료 분야의 인페리얼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인페리얼이라는 브랜드는 있는데 1970년대는 한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물건을 사갔습니다. 인페리얼. 그게 쿠박의 미국인이 만든 그런 패션 브랜드거든요. 아마
최근에 이런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인펠이라는 브랜드가 미국의 대형 그런 패션업계에 팔린 것을 봤는데, 그래서 기억이 좀 긴가민가해 가지고 닥터 AI한테 물었습니다. 이 쿠바계 미국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쿠바 공산화를 피해 가지고 쿠바에 넘어왔는데, 그때 그 양반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양반이 쿠바에는 전부 다 스페인어를 쓰는데 어머니가 일찍부터 과외를 시켰다는 겁니다. 영어 과외를. 그게 마이애미로 와가지고 여러분들 성공하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 사람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닥터 AI한테. 그러니까 닥터 AI가 그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 안드레스 쿠티엘레즈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드레스 쿠티엘레즈.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보니까 별로 안 나오는데 안드레스 쿠티엘레즈도 앤드 글로브 어머니처럼 일찍부터 부모가 영어 교육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크게 여기 안드레스 쿠티엘레즈라는 인물이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자, 여러분 오늘 제 방송은 뭐 하다 보니까 특별한 의도를 가진 건 아닌데, 오늘 참 그 79세면은 손자 손녀들도 꽤 나이가 됐을 텐데 함흥에서 내려신 분이 헌재 선고 이전에 그렇게 목숨을 끊은 사건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 이제 마음이 아픈 차원을 넘어 가지고 저는 체제 문제를 바라보는 큰 변화가 있을 때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는 중심을 해서 몇몇 인물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하나 더 다루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이 관제를 떠나 가지고 사저로 옮기셨네요. 2년 5개월 만에 참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문제가 잘 이렇게 해결이 되기를 저도 많이 응원을 했는데 뭐 그게 이제 뜻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사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SNS에 자주 떠오르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의 웨퍼나이제이션, 무기화, 사법 시스템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무기화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참 나라를 바로잡기가 아주 힘든 일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사절을 가는 그런 기사를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읽다가 2년 5개월 만에 관제를 떠난 윤 대통령, 국민위의 세기를 찾을 것이다. 어떻든 대통령이 이제 뭐 다 마음을 정리하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잘 이렇게 길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좀 이제 아쉬운 점은 뭐 대통령,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이제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고뇌가 있었지만 2020년도 4.15 총선 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시고 있었고 한 200여 건에 가까운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모두 다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 이미 한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가 심하게 훼손됐다는 사실은 윤 대통령이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셨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이준석 씨를 만나 가지고 그런 수사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도 보면은 대통령이 다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선거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변호사들을 많이 파견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몇 시간에 걸쳐서 청취했던 것, 그때 그분이 여러분들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관위의 사무총장을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전진 배치시켜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대통령에게 아마 보고가 됐을 겁니다. 보고가 됐고,
또 대통령이 이 모임에서 말씀을 여러 번 했듯이 본인 선거가 뭐 200만 표 이상 정도가 격차가 났는데 24만 7,077표로 격차가 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 부분들도 대통령이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한 대여섯 번 정도의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이전에 그냥 대통령으로서 당부 말씀, 선관위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선거 공정성에 이번에는 만전을 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 한 번도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대여섯 번 정도의 윤 대통령 치하의 모든 선거가 다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사 출신들이 어떤 건가를 다 알면서도 그 중요한 인사권을 행사할 때 선관위 여러분들 사무총장을 또 판사 출신을 임명해 가지고 그렇게 뭐 완전히 이제 해결할 가능성을 다 막아버린 거죠. 제가 여러분들 방송 오래 들어오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자주 했지 않습니까? 사용해야 될 칼을 쓰지 못하면 자기가 칼을 맞게 된다 이야기죠.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실 거다. 100번 200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세상 만사를 관통하는 그런 이치란 것은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적을 향해서 칼을 쓸 수가 없으면은 그럼 본인이 칼을 맞고 죽는 겁니다. 그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물론 대통령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계엄령을 선포해가 국민들이 나라가 지금 어떤 지경에 와 있는지를 다 알게 되도록 한 것은 크게 일이지만 나라가 너무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인생에서 기회라는 것이 자주 안 온다 이야기. 자주가 아니고 인생에서 기회라는 것은 한 번 두 번이 올까 말까다 이야기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다음 안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이 씨앗이 된다고 결국은 대통령이 사용해야 될 칼을 제때 이름 제대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칼을 맞는 그런 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도달한 겁니다.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처하게 된 겁니다. 나라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6.25 전쟁 빼고는 이만큼 어려운 상황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수면 위로 모든 문제가 부상을 안 했기 때문에 나라가 전체주의 체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막 감정이 참 이렇게 엇갈리는 겁니다. 조금 더 잘하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건데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나라가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적이었거든요. 당선될 수 없는 사람이 당선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가 뭐 개개인의 맞춤형 그런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나라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가기 때문에 이제 뭐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대여섯 가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가지고 기회란 것은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기회가 안 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